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맞죠 오늘? 네. 예, 좋습니다. 3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가끔씩 날짜가 좀 헷갈려요. 자, 최 반장. 이제 어젯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됐는데 어때요? 동부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좀 파악된 게 있어요?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수용이 됐는데요. 지난해 새로 지은 건물이라 첫 입소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좀 깨끗하겠네요, 시설 그렇죠. 자체는. 네,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 아들 시영 씨와 딸 주연 씨가 면회를 왔고요. 접견을 왔고 또 오후에는 변호인단과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뭐 하루에 여러 번 접촉할 수 있죠. 시간도 특별히 제한이 없고요. 네, 좋습니다. 신 반장.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뭐 갑자기 교체가 됐는데 새로 지명된 사람이 뭐 아주 대북 초강경파죠. 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인데요. 얼마나 강경한지 보려면 네. 북한이 뭐라고 불렀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예요? 북한이 인간 쓰레기, 흡혈귀라는 흡혈귀. 표현으로 불렀었는데 그래요? 네. 대북 폭격까지 주장을 했던 굉장한 강경파입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노리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뭐 국가안보보좌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자, 지금이 몇 시예요? 5시 13분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시간쯤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서 뭐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은 뭐 또 그 면회 온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구치소에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줘요. 아마 저녁 식사 직전이기 때문에 뭐 독방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인 번호는 716번이 부여가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503, 뭐 많이 유명해진 번호가 됐는데 어제 자정 직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고요. 그 새벽 6시에 기상하거든요. 네, 아마 몇 시간 뭐 눈을 못 붙였을 겁니다. 그 법무부에 따르면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수감 절차를 거쳤고,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라든지 머그샷을 찍는다든지 똑같이 했고 뭐 특이 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보다는 약간 크죠.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요.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뭐 그나저나 뭐 구속이라는 거는요, 처벌의 끝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영장 전담판사가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1차 판단은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본격적인 공방은 뭐 재판에서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뭐 정도원 전 의원이 뭐 예전에 뭐 예측했던 대로 자신의 과거 측근들하고 정말로 치열한 그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측근들이 거짓말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문서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또 이제 검찰의 추가 수사 내용이 뭐 추가 수사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마 다음 주 이르면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이제 MB 측에서 나오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주 2회 이상은 받기 어렵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또 재판 보이콧을 하는 뭐 처음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요. 재판 진행 상황을 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아무튼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뭐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할 분위기니까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 회의 때 이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회의 직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요.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조금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같은 형법상 죄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고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혐의 내용이에요. 네, 그대로 이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좀 들어왔고요.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이따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 얘기와 추가 수사 전망을 해보고요. 이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역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 또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법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23년 만에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에 재판에 넘길 전망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구속된 이 전 대통령 그리고 향후 수사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 확률은 100%, 그리고 자정 전 결정이라는 두 가지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검찰의 사건 기록과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검토한 박범석 부장판사는요, 어젯밤 11시 6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그리고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의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었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대통령의 입장도 골목성명에서 이번엔 회복성명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담은 친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글을 올린 시간은요, 11시 1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또 무엇보다 입장문 마지막을 보면요, 2018년 3월 21일 새벽,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자신의 구속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봉수, 송경호 두 부장검사가 직접 논현동으로 향했고요. 11시 55분 자택에 도착했고 영장 집행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린 건 친이계 의원들과 그리고 MB정부 당시 참모들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악수를 청했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담담한 모습이었던 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아들은요,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약 15km. 금요일 밤이었지만 교통신호 통제가 이루어져 이렇게 집을 나선 지 정확히 17분 뒤인 0시 18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치소 수감 전 마지막을 배웅한 건 시민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라며 장미꽃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라색 장미꽃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새벽 4시 30분 구치소로 이송됐음에도 구속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 수백 명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을 주장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수의로 갈아입는 등 입소 절차를 거쳤는데요. 수임 번호는 716입니다. 이후 12층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요. 지난해 새로 지은 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많지 않아 그동안 이 12층을 비워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또는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초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일제히 사필 규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한때 한나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의원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도요, 마땅한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로지 한당, 자유한국당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무척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또한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당과는 관계없다고 했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당 차원의 대응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친이계로 어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던 권성동, 김영우, 장제원 현역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도요, 정치 활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구속 다음 주 본격 방문 조사입니다. 네, 그 최반장 발제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에서 던진 마지막 말은 미안해였네요. 측근들한테 한 미안해였고요. 자, 저희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입으로 얘기가 하기가 좀 그래서 법조계에서 그런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상대로 영장 발부가 됐고요.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자정 무렵에 이제 구치소로 가서 지금 첫날 밤을 동부구치소에서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잠이 안 왔겠죠, 아무래도. 네.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새벽이죠. 부장검사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 동부구치소에 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이 바로 0시 18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신원 확인, 신체 검사를 거쳤고요. 개인 물품은 반납을 하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는 입소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이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 716번이고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불리지 않고 수인 번호 716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른바 이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수용 기록부 사진도 찍었고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에 세면도구, 그리고 식기 세트 등을 건네받고 수용실로 이동을 굉장히 했습니다. 자세히 하네요, 정 반장. 네, 치세를 열심히 예. 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글쎄 취재를 좀 뛰어넘는 상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12층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요. 그 면적이 10.13제곱미터, 화장실 2.94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면 총 13.07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걸 평수로 계산을 하면 3.95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거의 4평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3.95평이니까.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10.08제곱미터보다 조금 큽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개관한 신식 건물입니다. 수용자가 많지 않아서 12층이 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혼자 2층에서 혼자 머물게 됩니다. 별도의 운동시설도 12층에 따로 돼 있어서 다른 수용자하고 마주칠 일은 없다고 하네요. 운동시설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운동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이제 구치소 수감된 첫날이니까 저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오늘 식단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빵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첫날 밤을 보낸 이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모닝빵, 잼, 두유, 양배추 샐러드로 첫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날 아침은 비슷한 메뉴였는데 그때는 모닝빵이 아니라 식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또 마늘종, 멸치볶음, 김, 깍두기가 나왔다고 하고 이 잠시 뒤에 저녁 식사를 할 텐데 저녁 메뉴는 감자 수제비국, 오징어 젓갈무침, 어묵조림, 배추김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면 직접 식판과 이 식기를 설거지해서 반납을 해야 맞아요. 자기가 설거지해야 되죠. 네. 보통 이제 일반 접견, 아까 일반 접견 얘기했었잖아요. 일반 접견하면은 칸막이를 치고요.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 접견은 좀 달라요. 변호인 접견은 조금 자유롭게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매일 갔잖아요. 매일 가서 좀 만났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걸 우리가 기소라고 하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 그 20일을 계산하면은 한 4월 초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2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꽉 채우면요. 네.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장에 포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를 하고, 그리고 포함은 안 됐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특히 6.1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 기소가 되면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또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최대한 기소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검찰이 오늘은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7세, 77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새벽까지 입수 절차를 밟았던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를 한 거죠. 지난해 박 전 대통령도 구속 나흘 뒤부터 구치소 방문 조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피의자의 경우는 원칙대로면 검찰 청사로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맞는데,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도 나오지 않은 데다가 또 전직 대통령을 번번이 이렇게 구인해서 조사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나흘 후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은 간단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라는 건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이제 좀 전한 바가 있는데, 어때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정치 보복을 주장했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된 입장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생각보다 빨리 했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페이스북에 메모지 3장 분량, 총 560자 분량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작성일이 21일 새벽,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상 구속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면서 일부 책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기 극복 등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만회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또 페이스북에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올린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전날 써놓은 거고요. 그렇죠. 그죠? 과거 네. 사례를 좀 비춰보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하다가 당시 YS 정권을 비판하는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을 발표했었잖아요. 맞아요. 검찰의 소환 요구,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가 됐고 서울로 압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하다가 곧바로 영장이 집행이 돼 구속 당시에 특별한 입장을 남기지 못했었죠.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정치권 분위기를 얘기했잖아요, 정 반장.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는 다 어떻게 사필 규정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 자유한국당 쪽은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 있는 전현직 의원들 뿌리가 친이계 아니면 친박계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탄핵이 돼서 구속이 돼 있고, 이 전 대통령마저 이제 구속이 되면서 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반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좀 커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박근혜에 이어서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게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인가라면서 오로지 주문의 복수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 보복 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어제 이 전 대통령 자택에도 권성동, 김영우, 조혜진 이렇게 전현직 친이계 의원들이 집결을 했고요. 그동안 논현동 자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던 장제원 대변인도 어제 갑자기 와서 이제 뭐 그게 울먹이는 거였는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가를 이렇게 저도 봤어요. 그 퉁치더라고요. 장면 봤어요. 예. 예. 아무튼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자격으로 명의의 그 한밤중 논평도 내놨습니다.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에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심반장. 네, 일단 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요. 비리와 부정부패,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적폐 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직을 사리사욕과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구속은 마땅한 결과고 의혹의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발뺌과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쥐가 살뜰히 국간을 채우듯 이 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려왔다. 불명예의 길을 걸어온 이 전 대통령에게 여생 동안 조금이라도 반성과 속죄의 시간이 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 하겠다고 밝혔고, 뭐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한 주말에는 뭐 조사를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이제 화요일에 조사가 시작될 텐데, 과연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할지 그게 아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MB 구속 조만간 옥중조사 전망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계에 투신하자 사람들은 좀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다른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처럼 곧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하지만 보란 듯이 최초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계에서도 신화를 썼던 거죠. 하지만 어제부로 그 신화는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구속 전 입장문에서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겠다고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 청구하면서 했던 얘기 있었죠. 만약 대선 전에 이런 혐의들이 밝혀졌더라면 당선이 취소됐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형 확정 전이라 무죄 추정을 해야 한다지만은 이 전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정계에 입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위해서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잘 나가는 기업인 이명박에게 정치의 꿈을 품게 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자, 정말 우습게도 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1990년 11월 방영됐던 KBS 야망의 세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이 전 대통령 역할은 유인촌 전 장관이 맡았습니다. 그는 극중에서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현대를 대재벌로 키우죠. 정주영 회장 역할의 배우 이영우 씨는 그저 후견인 정도로만 그려졌습니다. 자,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선 장년의 배우를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유인촌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의 현대가 아닌 이명박의 현대로 인식했던 거죠.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스타가 됐습니다. 자, 드라마 때문에 정주영 회장과 갈등도 빚기 시작합니다. 자, 드라마가 끝나고 그 2달 뒤
그는 27년간 몸담았던 현대를 떠나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죠. 자, 꽃가마에 올라타서 국회의원 배지도 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그때 그 드라마가 제작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된 만큼 정치인 이명박은 그 순간 끝났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또 기업인으로 변신해서 귀국을 하죠. 자, 그는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2000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죠. 기업인으로 여생을 살고자 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역시 부질없는 말이지만 만약 그때 사면복권이 안 됐더라면 그는 서울시장도 대통령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인생이란 역사란 이렇듯 묘한 힘에 의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죠. 잠깐 보시죠. 자, 1979년 6월 10일 한양대 운동장에서 열렸던 제1회 새마음 제전 모습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이 저렇게 한 샷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39년이 흐른 뒤에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귀결될 것을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배칠수 전영미의 이 백반토론 이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인용했던 풍자극이었기 때문이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웃음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더군요. 잠깐 들어보시죠.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 여아입니다. 동부로 가셨죠? 예, 저 송파 쪽. 저는 의왕에 있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MB님 계신 곳에 순실이 있습니다. 그럼 나랑 바꿀래? 저기요. 에휴, 자제하겠습니다. 그 힘드신 거는 이해합니다. 예,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저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개그 시간인데 이 개그를 자제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자,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 의왕하고 서울 송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토크를 한다는 거, 뭐 아무리 풍자이긴 합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작진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하. 이젠 리얼리티가 1도 없다, 1도. 언젠 있었습니까? 작년에 나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더 없었어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맙시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랄까 내가 차이는 것 같잖아. 매달리지 마, 딴 사람 만나. 나 그렇게 좋은 남자 아니야. 필요해서 만나는 거지. 우리는 이 코너를 해야 되니까. 나는 제목, 이 코너 제목 어떻게 할 거야? 어? 뭐 깜깜방 토론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뭐 오늘도 약간 풍자를 했네요. 자, 오늘자 동아일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근황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다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야망의 세월 저도 참 즐겨봤던 드라마예요. 그때 내가 어디 있었지? 그때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청률이 거의 50%에 육박했고요. 그게 90년대죠, 양반장. 90년인가 뭐 했다는 거죠? 1990년. 그럼 이제 군대에 있을 때네. 그 배우 최민식 씨가요, 그 드라마로 데뷔했는데 그때 꾸숑 역할로 아주 뭐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 아까 뭐 그 양반장이 소개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할을 이제 유인촌 씨가 맡았죠. 예. 네. 어제 참 유 전 장관이 왔죠. 그 논현동에. 유인촌 전 장관 뭐 검찰 조사로 받으러 나갈 때에 이어서 어제 영장을 집행할 때도 논현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뭐 침통한 표정을 저렇게 지어 보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지만 유 전 장관 뭐 별다른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반장은 못 봤죠? 야망의 세월. 아까 9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뭐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고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치원을 아마 어린이집에 다녔던 시절이라고. 네, 어린이집을 네. 다녔던 나이였을 텐데 네. 아마 뽀뽀뽀 우리 뽀미 언니를 보면서 이렇게 한창 좋아할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최 반장한테 얘기하면 이게 진짜 빗나가요. 예. 자, 아까 그 정주영, 이명박 두 사람의 갈등의 시작이 야망의 세월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작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라마를 보니까 이명박 당시 이제 사장, 그 사장이 이제 부각돼 있으니까 좀 갈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신화는 없다라는 그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시사저널에 이 회고록을 연재를 했는데 야망의 세월을 막 비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의 장난질이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때 드라마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조선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뭐 자동차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현대건설 외에 다른 계열사 일에는 거의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가미했던 어떤 픽션이 대중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왕 회장과 갈등이 생겼던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1996년 종로 총선 때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자체도 부정이었지만은 그 부정을 폭로한 측근을 또 해외로 도피시켰던 이제 그 아주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좀 죄질이 안 좋다 뭐 이런 네. 평가를 좀 받았었어요. 저도 이 재판을 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때 죄질이 안 좋다. 이게 너무 이제 뭐랄까요? 조직 폭력배 좀 막장이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예, 네. 뭐 진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그런 표현이 막 난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의 피선거권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그런데 700만 원이라는 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아주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한테 최근에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왜 이명박 당시 전 의원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느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정도면 뭐 이렇게 사면 복권 해주는 게 암묵적인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회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네. 그때 사면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걸 하면서 비극의 씨앗 중에 하나가 예, 됐다. 뭐 그렇죠. 그런 취지네요. 예, 예. 네. 자, 아까 그 각 당의 입장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얽혀 있는 뭐 일종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도 오늘 다 입장을 내놨어요. 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명박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어서라는 논평을 냈고 검찰은 이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 주어가 돌아와서 11년 만에 동부구치소로 갔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는요. BBK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홍준표 대표다라면서 당시 BBK 소방수 역할을 자원했던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성추행 문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정봉주 전 의원도 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네, 정 전 의원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MB가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김경준과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MB가 구속되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재심 청구를 검토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쯤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재심 청구를 한다고요? 검토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그 동아일보 보도였던 것 같은데 맞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이 근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뭐 TV는 전혀 안 보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보내온 편지 그리고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들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중반부터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마침 오전에는 허리 디스크 통증을 진단받기 위해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최 반장 발제에서도 좀 봤지만요. 이제 논현동 자택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측근들하고 가족들한테 했던 얘기들, 그것들이 좀 하나씩 좀 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자택 안에서 뭐 부인, 딸, 아들, 사위 등과 다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시영 씨가 뭐 취재진들이 다 있는 곳에서도 저렇게 오열을 오열했죠? 했었잖아요. 네네. 뭐 집 안에서는 더 뭐 크게 울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눈물을 보였던 아들 시영 씨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약했냐, 뭐 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검사들을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밖에서 확인하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윤용 노사는 뭐 별다른 말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측근들이 전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을 찾은 그 의원들에게는 지금 지방선거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할 여유는 사실 없었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아무튼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물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외신도 제가 좀 훑어봤거든요, 양 반장. 뭐 솔직히 뭐 그냥 단순 보도하는 뭐 외신도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흔하냐, 뭐 약간 좀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외신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를 이렇게 전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LA 타임즈가 그렇게 유독 좀 아프게 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통령들은 조사받는 일에 익숙하다라고 말이죠.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됐다면서 이렇게 그냥 팩트 위주로 전했고, AFP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디요? AFP 통신이요? 네네. 45년이요? 네네. 아까 누구였더라? 금태섭 의원이었나? 의원. 금태섭 의원 맞죠? 예, 예. 그 징역 30년을 검찰이 구형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도 좀 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범죄 혐의보다 더 완성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외신으로 갈까요? 네. 외신들도 MB 구속 긴급 타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백악관 안보수장인 맥메스터 보좌관을 자르고 북폭, 그러니까 북한 폭격이죠. 북폭을 언급했던 네오콘 인사 존 볼턴을 지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폭탄 소식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소식, 또 미중 무역 전쟁, 미투 관련 속보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다룰 소식이 정말 한가득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이틀째를 맞아서 쩐다이꽝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이른바 신남방 정책의 핵심 상대국이죠.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며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제는요, 베트남 국민 오빠가 된 박항서 감독을 만났습니다. 준우승의 기적을 함께 일군 선수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이 장면 현지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아주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부총리와 함께 기념 시축도 했습니다. 3, 2, 1. 네, 저건 무슨 픽이죠? 어쨌든 꽤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평소에 괜히 등산 매니아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제 사전 점검단이 방북을 했고 가수들은 오는 28일 합동 연습을 추진 중입니다. 워낙에 이슈가 되다 보니 인터넷엔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29일부터 4월 4일까지 평양 무대 설치 철거 보조, 여권 소지자, 근무 가능하신 분 답장요. 그러니까 평양 알바를 구하는 글입니다. 자, 인터넷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내가 언제 평양에 가보냐? 조용필과 레드벨벳을 한 자리에서 본다고? 뭐 갔다가 못 오는 거 아니냐? 별별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짜입니다.
일단 이 여권 소지자라니 혹시 뭐 북한 여권 이거 의미하는 건가요? 이 여권 가진 사람이 남한 땅에 있을 리가 없죠. 혹시 북한 비자를 말하는 거라면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본적으로 북한 비자 안 나옵니다. 이 방북 인사는 신원조회를 통해서 엄격히 정하고 공연 실무진은 대부분 국립극단 소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서 백악관 안보수장 맥메스터 보좌관까지 잘랐습니다. 이 짐을 싸서 떠나는 맥메스터 보좌관 모습, 표정이 영 좋지가 않죠. 아무리 인사가 대통령 마음대로라지만 굳이 이렇게 수모를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In closing, I'd like to ask that each of you undertake to ensure one act of kindness each day towards another person. This can be a very mean-spirited town. 네, 비열한 동네. 미국 언론들이요, 취임 1년 만에 이 무슨 엑소더스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보좌관이던 마이클 플린을 취임 22일 만에 잘랐고요. 얼마 전엔 맥케이브 FBI 부국장도 또 트위터로 잘랐습니다. 틸러슨 해임에 반발한 골드스타인 차관, 게리 콘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까지 다 잘랐습니다. 도대체 이쯤 되면 누가 옆에 남는가 싶은데요. 자, 맥메스터의 후임으로 지명된 존 볼턴 전 유엔 미국 대사입니다. 북폭, 그러니까 대북 초강경 대응을 주장해온 신보수주의자인데요. 2003년 북핵 6자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을 포악한 독재자라고 불렀다가 북한으로부터 인간 쓰레기, 흡혈균은 빠져라 라는 반격을 당했던 인사입니다. Why would they agree? Why would they propose talks now? Because they want to buy time, 3 months, 6 months, 12 months, whatever it is they need to get across the finish line. 네, 이로써 대북 라인에는요, 폼페이오, 볼턴, 헤일리, 슈퍼 강경파 3인방이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이 북미 회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자칫하면 끝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이 볼턴 전 대사, 트럼프 대통령과 진짜 잘 맞는 게 공식 수락 인사를 트위터에다가 남겼습니다. 알고 보면 회의도 얼굴 보고 안 하고 막 멘션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닐까요? 네,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철강 관세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속보 전합니다. 문화계 미투의 시발점이 된 이윤택 전 연희단 패거리 감독,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남겼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 있던데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생각에 진실대로 밝히겠습니다. 자, 이전 감독 구속 여부 오늘 밤이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너무 많아서 부장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아직 뭐 정확한 내용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203 특공여단 사격장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이제 심정지 상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더 자세한 경위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회의 도중에 뭐 추가로 속보가 나오면은 뭐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뭐 조금 전에 뭐 신혜원 반장이 뭐 발음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연희단 거리패를 연희단 패거리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신 반장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나는 좀 약간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가 속보 챙기느라고 내가 못 들었어요. 네, 알았어요. 근데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기 정정했으니까. 근데 신 반장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저희 회의 시작 직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서울 서부지검이요, 안 전 지사에 대해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을 사용해서 강제 간음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또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또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직원 A씨에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됐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윤택 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 사례가 62건에 달한다고 그랬죠? 피해 사례가. 네, 그죠? 맞습니다. 예, 17명, 피해자가 17명에 62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상습성이 인정이 돼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일단 뭐 그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17명의 공동 변호인단은요, 연이단 거립해 이전 감독에 대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통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을 하고 또 현금을 은닉할 것에 대비해서 손배소를 제기를 하는 건데 물론 재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전 감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3월 초에 단원 숙소로 쓰인 수유리 건물을 서둘러 매각했고 종로구의 그 30 스튜디오도 금매로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자산가로 알려진 이 연희단 거립회 이 이윤택 전 감독 두 사람이 다 그 부분을 강조하네요. 우리 신반장 난처하게 그냥 예. 해요. 드라이하게 합시다 우리. 네. 네. 아무튼 몇 달째 이 체납 독촉 신세라는 겁니다. 자산가로 알려졌던 이전 감독이요. 서울 30 스튜디오의 세금을 지난해 말부터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 그리고 종로구청으로부터 체납 독촉 청구서를 송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전 감독은 서울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부산에 6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고 또 공동 명의로 가진 건물도 몇 채나 있는 진짜 알짜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낼 만큼의 형편?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계 미투 관련해서 어제 저희 회의 도중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V조선 이진동 기자의 성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했었는데 결국은 TV조선 측이 파면 조치를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진동 사회부장이죠. 사회부장에 대한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동 부장이 사표를 먼저 냈지만 진상 파악을 한 다음에 회사 측이 파면 조치를 내린 겁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TV조선 직원인 A씨는 이전 부장이 지난 2015년 술자리가 끝난 뒤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 안까지 들어왔고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기자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죄송한 건 가족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미안하고 피해를 준 사람은 아내하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에요. 피해자보다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고 다 했고 그보다도 피해자도 있지만 그 피해자보다 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라고. 자, 그리고요, 최 반장.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요, 지금 KBS 내 성폭력 관련한 무슨 의혹을 제기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요. 그 KBS 양승동 사장 내정자가 직원들 간의 성폭행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 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5년 3월경 양승동 내정자가 KBS 부산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는데 정규직인 김모 PD가 계약직 김모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걸 양 내정자가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양승동 내정자는 이 충격적 성폭행 사건의 무모, 축사, 은폐를 위해 4월 9일자로 KBS 울산방송총국으로 이 성폭행 가해자를 급하게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네, 장 대변인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 실명을 확보했고 사실관계는 당시 부산총국 지원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청와대, 정부 여당에 이어 이제는 공영방송까지 추잡한 성추문이 없는 곳이 없다. 정권의 도덕적 잣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양승동 내정자가 즉각 반박 입장이 나왔어요? 보도 자료 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장제원 대변인이 언급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성폭행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무마, 은폐, 축소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자세한 내용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맞아요. 30일인가 인사청문회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KBS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날 좀 많이 또 공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KBS 부산 작가회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신반장? 네, 작가회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요. 우선 당시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입니다. 사건 당시 KBS 부산 작가회는 가해자 PD에 대해 KBS 부산 PD협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 양승동 당시 KBS 부산 국장은 작가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건의 해결에 힘썼습니다. 사건 무마, 은폐 시도는 없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피해자가 오보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오보는 없길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철강 관세 폭탄 부분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아무튼 뭐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무역 전쟁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어요. 뭐 저희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 제목은요. 자, 오늘 뭐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 포문 열렸다로 일단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개헌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갈수록 꼬여만 가는 국회 개헌 협상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개헌안 발의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군인 민주당은 힘을 크게 실어줬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참 잘해. 참 희한하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참 이상하네, 희한하네 이런 말 들으셨죠? 그러고 보니 어딘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다시 전체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네? 박수를 듣고. 그래도 되나요? 네. 오늘의 영상에 말만 나한테 무슨 소리? 대접하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살짝 연출까지 해가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수석의 예방 자체를 거절해버렸죠. 그나마 예방이 성사된 다른 야당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안전하사나 우리 대표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는 수박 맞고 바른미래당 찾아오셨네. 발의가 26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게 되면 발의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발의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은 뭐 다른 말씀 뭐 드리겠는데 오늘 그냥 대표님 말씀 듣는 걸로. 자, 보신 것처럼 야당이 냉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도 총리 추천제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놔둔 채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건 계약이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개헌 논의가 더 꼬이고 있는 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책임론이 불거지고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이 개헌안 찬반 투표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으로 앞당기겠다는 뜻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런 짜고 치는 사기 도박단 같은 이런 개헌 정치쇼는 즉각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야사당은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고 5월 중에는 이렇게 야사당과 발의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결국 김 원내대표가 5월 발의 카드까지 꺼낸 건 역시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개헌 문제도 복잡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잡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취임 100일째를 맞이했는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전략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숙하고 또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당의 이미지 개선 중시하겠습니다. 가령 준표 때리기 톡쇼가 있습니다. 준표 때리기 톡쇼.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 네, 준표 때리기 토크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가하셔서 홍 대표 때리기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태의 지방선거 전략 그 두 번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그랜드 캐넌 같은 계곡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살아있었는데 그게 덜개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똑같은 그 모습에 저는 그래서 저 별명이 덜개인데 덜개 조련사로서 그 엔진을 조련시켜서 반드시 6.13 선거에 꼭 당선을 시키겠습니다. 네, 의지는 잘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련시키겠다는 건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떠오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의자도 손수 밀어주면서 조련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떨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 여야 공방 격화입니다. 자,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사실 어제 밤늦게 MB 구속이라는 빅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때 국가의 얼굴이었던 분의 구속이라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척 무거운 오늘 손선재의 굿바이를 신청합니다. 네, 오늘 금요정다방은 하태경 의원의 신청곡입니다. 굿바이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 밤새워 이야기하자 네, 하태경 의원이 금요정다방에 사연을 보내왔군요. 자, 우선 개헌 얘기부터 해볼게요. 정 반장, 국회 개헌 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계속해서 상대방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조차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인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은 야4당 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그 개헌안 발의 시점을 5월로 좀 당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대응 전략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정대로 26일에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면 5월 25일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겠죠. 반대로 가결이 된다 해도 지방선거가 개헌 찬반 투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5월 25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 전에 야사당이 중심이 돼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구상인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에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한 발언들도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6일에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분위기죠. 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아마도 26일에 발의할 거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오후 한 3시쯤 발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시간까지 맞추기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단계를 보면 예. 이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26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이 국무회의 의결 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을 하고 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 서명으로 개헌안을 제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한 대략 오후 한 3시에서 3시 반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5월 25일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사당이 한 목소리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국회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또는 헌정특위위원들과 대화에 나서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5월 4일까지지만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하긴 합니다.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 뒤 개헌안 공고 20일,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이후 한 18일간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가운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하루로 압축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가 합의를 하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6일까지 국회가 5월 초 합의라는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한다면 대통령 발의 시점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요, 저희가 개헌 얘기를 또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의 교섭단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 반장? 예, 오늘 그 양당이 7대 정책공조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 평화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등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이 교섭단체 명칭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지를 좁혀 놓은 상태인데 부장, 네. 그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건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임 번호가 503.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임 716. 이걸 합치면 1219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 영입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인은 일단 만족하는 표정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탈당한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했고요. 일반 당원 약 780명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안 위원장이 모처럼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크게 높은 인물들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네, 영입 결과를 놓고서요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신선한 영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좀 이삭쫓기만 한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 여야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 각기에서 쏟아지는 미투 선언, 대한민국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지금 청계천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선 미투 2018분 동안의 이어 말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22분에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7시까지 총 2018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성폭력, 일상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에 대한 고발성 발언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성당을 다녀서 한 수사가 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내 몸 전체를 주물렀던 수사도 있었다. 그리고 그놈은 아무런 동의 없이 나에게 키스를 하고 껴안았다. 첫 번째 사건은 베트남 kiến 혼 이주 여성의 친정 어머님 성폭행 사건입니다. 동생의 요청으로 농사일은 떠올려 갔다가 사돈의 친구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자녀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를 겪어서 대학에 가기 직전까지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치마춤과 바지춤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으며 제 교복 허리춤으로 손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활동가에게 대독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엔 대자보도 설치돼 있어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렇게 글로 써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여학생들만 골라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으셨죠. 대자보엔 이렇게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부터 존경하는 스승이 내게 입술을 들이밀었다. 모 대학 동기였던 너, 내가 강제로 키스할 때 난치를 떨었어야 했지라는 대학가의 성추행 폭로. 그리고 3여 년 전 사내 성폭력으로 상사를 신고한 뒤 꽃뱀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시작되는 사내 성폭력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갖기를,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미투 2018분 이어 말하기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범시민사회 337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잠시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018분,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예, 올해 활발하게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더 이상 넘기지 말자. 2018년에 실질적으로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성차별적인 사회가 바뀌는 게 성평등한 사회로 바뀌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미투 이어 말하기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미투가 바꿀 세상은 뭘까요? 성차별 없는 세상, 성폭력 없는 세상. 그 세상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최루탄 투척에 난장판된 의회입니다. 발칸반도 코소보 의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최루탄을 터뜨린 건데요.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이 와중에도요, 이렇게 방독면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강적인데요. 돌이켜보면 저희 국회에도 크고 작은 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대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죠. 어떻게 품격도 있고 또 일도 많이 하는 국회는 안 될까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반장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최 반장 주말에 뉴스 좀 챙겨야 돼요. 네. 이 전 대통령 근황 좀 체크하고요. 월요일도 뉴스